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시즌2 황보자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세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3억 원이 넘게 좀 오른 셈인데요. 특히 시간이 좀 흐를수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흐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황보자와 함께 해주시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으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황보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우선 유망 투자 지역부터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동산 뉴스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시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이 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역이 어딘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황보자 오늘의 분석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입니다. 수도권 북서쪽에 위치한 파주 운정신도시는 GTX A 노선이 개통 예정인 것은 물론 고속도로 등이 개통하며 서울 도시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대한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주택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주시의 인구는 약 47만 명, 세대 수는 약 20만 세대의 규모며 파주시는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문산읍 지역, 그리고 가운데 파주시청이 있는 구도심 지역, 끝으로 2기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남쪽에 있는 운정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 따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완공을 앞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지로 사업 규모는 약 20만 5천 명, 약 7만 8천 세대이며 서울과 가깝고 규모가 큰 신도시인 만큼 파주시 내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환경의 개선은 가장 주목받는 요소이자 흥행카드로 불립니다. 운정신도시는 이러한 교통 환경 개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전망으로 우선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으로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단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단점이었던 서울 도심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또한 운정신도시는 서울 문산고속도로 개통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계획도시로 조성돼 복지, 교육, 문화, 주민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알차게 갖추고 있어서 수요자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요, 파주시 운정신도시입니다. 자,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표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파주라고 생각하면 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전후로요? 그렇죠? 2000년이 되기 전에는 그냥 북쪽에는 그냥 작은 소도시였어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은 소도시였는데 2000년 초반에 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포나 검단, 광탄 등과 이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입니다. 근데 2기 신도시는 특징이 원래 이 서울에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만들어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다른 일자리 여건들이 안 좋아서 개발되면서 주거 단지만 계속 생기면서 이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는데 벌써 지정되고 개발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시설도 좋아지고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지금은 바야흐로 이제 신도시의 역할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정 신도시를 기점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된 쪽, 그러니까 경의 중앙선을 기점으로 뭐 좌측 우측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뭐 운정 신도시 쪽 이제 도심지 말고 그 반대편에는 아직도 이제 물류 창고나 토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동산 투자하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후로 좀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일산과 이제 파주는 거의 이제 배드타운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파주는 그 시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상승 여력도 남아있고 그만큼 개발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주시가 꾸준히 인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2000년 그 2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는 인구 한 20만 명이 안 되는 지방 소도시였어요. 북쪽에 좀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올 때 남북 관계가 좋으면 호재가 되고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2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났죠. 근데 처음부터 2기 신도시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운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뭐 교통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뭐 다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10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기 신도시로 개발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 교화지구까지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인구가 약 48만 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48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파주로 좀 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성장을 한 만큼 값에도 많은 영향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가의 원인, 인구의 증가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헤쳐 볼까요? 네, 이제 몇 가지 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교통 여건의 변화겠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도 많이 뚫렸죠.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 이 경의중앙선을 통해서 이제 뭐 서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직통되는 노선이 생겨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파주 운정 신도시 하면 지금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GTX A 노선이었잖아요. 네. 뭐 다른 방송이나 전화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개통을 했고 네. 그리고 월드컵 대교도 개통을 했고요. 제2자유로도 생기면서 좀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출퇴근 거리도 짧아지고 그리고 이게 도로가 잘 뚫려서 그런지 거리는 훨씬 먼데 일산보다 좀 빨리 도착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산보다 운정이 더 지금은 깨끗하거든요. 네. 일산은 1기 신도시니까 그렇죠. 좀 노후된 맛이 있는데 운정은 아직도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안 돼 있는 그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파주시가 그런 느낌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의 요인을 들 수 있어요. 서울의 이제 임대료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은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잖아요. 네. 예, 그 금액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교통이 발달된 곳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 김포, 운정, 검단 뭐 이런 곳들이 될 텐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주거 난민이라 그러죠. 전세 난민들이 이제 운정으로 많이 밀려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의 증가를 들 수가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근로자를 바로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겠죠. 기존에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출판단지 뭐 이런 그 굵직한 제목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산업단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효과가 뭐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의 변화겠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운정이 지금 많은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로 일단 꼽아주셨어요. 교통의 변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몰리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서울의 집값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서울과의 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좀 지표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미분양 자료 통계라고 하는 네. 건데요. 자,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미분양 물량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래요. 많이 지었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미분양 물량들이 시작하다가 결정체가 터지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때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거 난민이 밀려 내려오면서 미분양은 거의 다 소진이 되게 되고 한 2016년 정도에 갑자기 또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때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미분양이 잠깐 늘었다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미분양이 없죠. 지금 운정뿐만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죠. 네, 미분양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상태인 만큼 운정 자체에 앞으로도 공급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운정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간은 크게 공급에 대한 리스크 없이도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뭐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눈에 띄게 들리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 시간 이 시장 지역 분석을 할 때 시장 강도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네. 100이 좀 그 시작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파주시는 좀 어때요? 어마무시합니다. 아, 그래요? 시장 강도가 이제 100 이상 네. 되면 이제 상승장에 돌입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매매가 활발하고 이제 물량들이 원활하게 회전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파주는 자그마치 386. 저희 지금 한 지역 중에 최고로 높은 거 아닌가요? 그죠? 다른 지역도 거의 다 100이 넘는데 네. 얘는 월등하게 높아요, 파주는. 굉장하네요. 예, 그만큼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이고 공급이 먼저 물건을 내놓으면 빠르게 회전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뭐 한 200, 300 가까이 되는 지역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400 가까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일단은 파주시 내에서도 운정 신도시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는 도시로 거듭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파주는 이제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북쪽과 좀 가깝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호재로, 안 좋을 때는 악재로 작용되는 이런 지역이지요. 자,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지방의 소도시 개념이 강했는데 2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부터 이제 와동동이나 운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운정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때부터 2기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2기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검단, 김포, 운정, 이 세 지역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광교나 동탄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50%도 완료가 안 됐을 거고 그런데 이미 비슷해 보이던데요, 저는. 그만큼 넓죠. 아, 넓어서. 그만큼 개발 범위가 넓고 가는 곳이 일정해서 그럴 거예요. 가는 곳이 일정해서 네네. 그런데 그만큼도 앞으로도 개발할 일이 많은데 개발이 되면 일단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한번 살펴보고 하는데 예. 호재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통 호재죠. GTX?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뭐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제 3호선 연장에 대한 얘기들도 솔솔 나온 지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나요? 그 그렇죠. 부분은? 이제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3호선 연장에 대한 사업하고 이제 9호선하고 연결되는 이제 대곡 소사선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인데 네. 이 지역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지역 내에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은 뭐 3호선 연장 사업이나 대곡 소사선에 이제 9호선을 연장하는 사업, 이 사업들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개발 호재들을 틈타서 점점 일자리까지 많아지게 되고요. 어디든지 교통이 발달하면은 인구가 왔다 갔다 유입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상주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고, 상주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는 거기 이제 생활 기반 시설들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학교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뭐 상권에 가면 이제 먹고 즐길 것도 많아지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호재거든요.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이 지역이 좋아질 겁니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가 않아요. 일단 교통도 좋아지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그 세 가지가 다 맞아져야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파주의 운정 신도시를 비롯해서 파주에서 이제 운정동을 좀 넘어가면 뭐 야당이라는 곳도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개발 안 된 토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유입 인구들이 그쪽으로 이제 주거 시설을 넓혀가고 상업시설을 넓혀가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개발될 곳이 많고,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개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기다리는 호재도 많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들이 이미 완성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좀 몰리고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 내에서 모든 생활을 좀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도시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편리하고 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다면 너무 단기간에 좀 이렇게 집값도 상승이 되고 완성된 도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최근 한 4년 동안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죠. 맞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는 운정 신도시, 그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뭐 대도시, 중도도시 할 것 없이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관해서 갖는 불안감이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왜 집값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했다거나, 뭐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뭐 상당수가 갑자기 멸실이 됐다거나, 네. 수요가 많아졌다거나 공급이 줄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집값 상승은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이유들도 좀 복합적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시킬 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겠죠. 네. 계속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공급 억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집을 못 짓게 하고 집을 못 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을 더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쌓이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또 한몫을 했죠. 겹쳤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정의 확대 정책을 쓰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는 결국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왜?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그 많은 현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 아니면은 공급의 갑작스런 감소 이런 이유가 아니면은 가격이 크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안정되게 성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거잖아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뭐 전 국민이 아실 거고요. 네. 공급도 한순간에 그냥 싹 멸실하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는 것도 아실 거고. 자, 부동산 정책은 얼마 전에 우리 치러진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짧게 뽑는 보궐선거의 결과만 가지고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지껏 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바꾼다, 뭐 정책을 바꾼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내년에 대선도 있죠. 네. 그다음에 좀 총선도 있죠. 네. 자, 그때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제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치료 백신이 아니라 예방 백신이고요. 자, 이거를 뭐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11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라 하더라도
집단 면역 체계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겠죠. 자,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중에 있는 현금을 좀 걷어들여야겠다. 자,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축소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가 또 변동이 금리하고도 생기지 않나요? 상관이 있겠는데 네. 일단 뭐 절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예.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네. 집값이 올라갔어요. 원화 가치가 그렇죠. 예. 나야 돌아온다고 할까요? 돌아온다고 하면 원상복귀? 예, 집값은 안정화가 될까요? 하락을 하거나 네. 보합을 유지하거나 아. 자, 그런 결과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고요. 네.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 이 규제 정책 중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네. 정책에 중요하죠. 대한 부분은 뭐 도 있다고 하는데 세금의 부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 현 정부에서 그렇게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금을 올려놨어요. 예. 그럼 다음 정부가 된다고 해도 야당이 정권을 갖는다고 해도 굳이 세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확대 정책을 써서 재정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고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집값은 하락을 한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뭐 지금은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공급이 확 늘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 뭐 도심 내 재개발도 일어날 거고 재건축도 할 것이고 3기 신도시도 들어올 거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원화 가치는 강해지고 집값이 뭐 하락을 하거나 보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뭐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한 몇 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하락이나 예. 보합 상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집값이 좀 너무 가파른 상승을 한 원인에는 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또 흔들리기도 마련인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좀 이런 흔들리는 부분이나 또는 보합의 상태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되게 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정신도시에서 어떤 부동산을 보면 좋을지 저는 일단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알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뭐 운정지구 내에 있는 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나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통해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건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주거용보다요? 네. 비주거용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오늘 좀 비주거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비주거용이면 이제 네. 주택을 제외한 그렇죠. 그런 부동산이니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오피스텔도 업무 시설이니까 네. 1인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뭐 이런 쪽에 이제 네. 투자의 비중을 두는 것이 세제 쪽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뭐 법률적으로도 모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나름 생각 많이 하고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저희 요즘 세금 굉장히 중요한데 세금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가치 상승 또는 규제에서 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종류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오피스텔과 상가 중에 어떤 걸까요? 저는 뭐 두 개 다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네. 두 개 다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 세대를 그 타겟을 맞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지만 네.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크거든요, 일단. 예. 뭐 크게 보면은 뭐 100억대 가는 것도 있고요. 네. 건물로 생각한다면 몇백억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일단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나눈다 보면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비주거용이 더 안전한 투자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특히 어떤 게 좋은지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세금은 모든 게 다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일단 취득할 때도 중과가 없고요. 보유할 때도 중과가 없어요. 아. 그리고 팔 때도 중과가 없습니다. 그럼 좋은 거죠? 네, 중과가 없는 거는 네. 주거용은 다 중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비주거용은 중과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종부세에도 차이가 있죠. 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네. 공시 가격이 80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80억 이하는요? 그렇죠. 네. 80억 넘어가면 좀 내셔야죠. 그 정도 규모가 있네요, 그거는. 그런 세금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정책이 우리 수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시행 시기별로 어디에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말씀드린 저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규제들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고 현재 상태,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규제에 좀 많은 제재를 받긴 하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네네. 그걸 뭐 소급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비주거용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네. 투자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비주거용에서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좀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고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가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네.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앵커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좀 까먹었어요. 지금 뭐죠? 여쭤보려고요. 네. 무서운데요? 혹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요?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엔 좀 이른가요? 이르다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벌써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길어졌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희망하는 근로 연수는 60년이라고 통계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평균 연령 63세입니다. 그러면 47년 동안은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이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인데 지금 전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비주거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임대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럼 노후 준비.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셨군요. 네, 부동산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면은 다른 노후 준비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죠? 우리가 뭐 노후 준비한다면 뭐 보험을 든다거나 뭐 국민연금을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면서 그곳에서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내 재산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실 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주거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주거용. 오늘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주택이면 안 돼요. 또 원룸 같은 게 주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또 제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피스텔, 업무 시설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지금의 올바른 방법일 거예요. 굉장히 오늘 큰 교훈과 큰 뜻이 있었던 뭔가 한편의 강의를 들은 느낌이에요. 자, 저희가 뭐 유망을 알아본다라고 해서 일단 시작은 파주 운정 신도시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운정 신도시에 대한 지역 분석을 쭉 하다 보면서 끝에 내린 결론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좀 이야기가 들려온 것 같거든요. 저희는 흔히 하면은 뭐 주거용 를 많이 생각을 하기는 마련인데 이제는 비주거용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까지 좀 이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뭐 규제랑 이런 세금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방송상 자세한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얼마든지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600번,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각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정 신도시에 대한 정리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망지역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저격. 최근 월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월세 거래 비중은 37.2%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감소하고 저금리와 보유세 부담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표님, 최근에는요, 이제 전세 거래가 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나 또는 반전세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죠. 얼마 전 작년인가요? 윤희석 네.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정도로 전세가 급속히 빨리 사라질 것이다. 네. 정확한 예측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세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는 커졌죠. 거예요. 예. 그것도 갑자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 해서 당장 그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부담스럽겠네요. 임차인한테 전세로 있던 것이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되고 반전세로 전환이 되게 되고 가장 큰 세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없진 않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4년 정도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잖아요, 맞아요. 임차인들이. 근데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류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전세 시장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일단 그 임료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게 뭐 세금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올리겠다. 기승전 세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재산세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죠. 자, 임대소득세 올라갑니다. 임대소득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소득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네.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죠. 자,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매달 나가야 되니까 임대인한테는 그것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런 현금 부분들이 지금 전부 임차인한테 전가되고 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이유가 세부담을 좀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부담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모든 세금에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사실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 가치만으로도 이제 책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임대소득까지 잡혀버리고 더 추가가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죠. 입장에서는 당장 소득이 생기지 않는 그 부동산 가치의 상승인데 네. 특히 뭐 노년 부부가 은퇴 후에 아까 말씀드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은 수익이 없잖아요. 네. 수익이 없는데 지출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메꾸기 위해서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월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결국은 그 고통이 임차인한테 다 전가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기껏 세금 내리진 않을 거거든요. 국고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임대인들은 부담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 늘고 그다음엔 또 더 늘고. 네. 자, 공시가격 오게 되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다 올라갔죠. 네.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재산세 올라가고 종부세 올라가고 다 임대소세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년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고 월세 금액은 것이고요. 반전세의 점유율도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개념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요, 뭐 집을 저희가 살 수 없다라는 게 점점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월세와 반전세가 많아지면 전셋집을 구하던 사람들과 우리 실수요자분들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해야 되죠? 암울한 얘기인데요. 저 아직 집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기다리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나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이게 한 뭐 3년, 4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럼 이제 상승은 거의 끝났다고 혹시 보시는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다. 이제 거의 고점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길어야 올해? 네. 네, 올해도 이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네, 공급은 계속 늘어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네. 네. 자, 새 집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하고 보합할 수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인생을 걸면서까지 지금 집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예. 한 몇 년 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대출 규제도 좀 풀어진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희소식으로 들립니다. 꼭 그런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강세로 보이지만 현재 이 상승세가 거의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하다 보면은 하락이나 보합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1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요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겠다. 4년 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이제 여당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 데 이어 최근 여당 부동산 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등록 임대 사업 폐지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제 기억에도 4년 전에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장려를 했던 정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또한 뭐 방송 등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네. 양지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여러 번 방송한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때 한때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 정부에서도 이제 세입자와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을 양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김현미 장관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금 내시고 떳떳하게 양지에서 사업하시라고. 그러면 혜택도 드리고 하겠다고. 네, 혜택이. 근데 이제 정확히 1년 만에 내용이 바뀝니다. 1년 만에 집값 상승의 주범은 다주택자다. 네. 다주택자의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기 1년 사이에 시작합니다. 장관도 바뀐 건가요? 아니요. 안 바뀌고 오래 그렇게. 하셨잖아요.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뒤로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죠. 예. 어로그램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의 원인 책임을 전가하겠다,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솔직히 어불성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투자하는 물건들이요 6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야 이제 뭐 취득세 혜택이라든가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 80평방 이상의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 그 정도 아파트 투자하려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자금이 아마 호당 한 3억 이상씩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세금 내고 뭐 취득하고 이러는 과정이. 근데 그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소액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네. 거의 뭐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죠. 좀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평수 차이에서도 꽤나 있고 부동산 종류의 차이도 있어서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마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뭐 어떻게 되면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도 궁금하고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등록임대제도가 네.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라에서 예. 등록하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기간 중이고 네. 앞으로는 폐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정책에 따르면 되죠.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거의 뭐 뒤통수를 때리다시피 다른 정책을 내놓고 예. 혜택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가지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임대인협회나 이런 데서 헌법소원을 하는 거지 굳이 내가 지금 임대사업자로 뭐 생활을 영위할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등록제를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정부의 선택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정책까지 소급해서 없애거나 그 혜택까지 줄여가면서 없애는 그런 거는 이제 정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일관성이 가지고 있게 없으니까. 됐고요. 네. 시장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자가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임대인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요. 임차인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럼 반 정도는 임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임차를 하려면 임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있어야 되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럼 민간 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아직 확실하지가 않군요. 그렇죠? 보유세니 무슨 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네. 등등 전부 다 중과를 시키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임차 누가 줘야 되나요? 임차는 누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걸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맞추겠다고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이 필요한 총량의 10%도 안 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어느 오피스텔 한 동을 매입을 할 때는 이거는 신혼부부 전용이야. 이거는 뭐 청년주택이야. 조건이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소득 얼마 이하여야 돼. 뭐 이런 조건들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임차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디 가서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도 있고요. 맞아요.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 원리인데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집 더 사지 마, 임대하지 마 이런 식의 논리는 굉장히 불합리한 논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앵커님 어떠세요? 저는 듣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임대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 내가 살 곳은 나중에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임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갑갑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매입하는데 대출도 줄여놨어요. 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저는 이제 대출 규제를 받으면 집을 못 살 것이고 세입자가 돼야 되는데 임대인이 없으면 제가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그 공공주택은 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제가 안 맞으면 저는 비닐하우스에 살아야 될까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네.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제가 이해를 한 게 맞죠? 네, 맞아요. 이게 임대사업자 폐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임대사업자 폐지를 해도 그 주택들은 임대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임대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야, 이 사람들은 범죄자야,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몰아간다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분들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있겠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네, 알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편의상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희 이렇게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열려 있거든요. 01-3153-2600번, 014-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슈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황금부동산 투자 오늘도 황진현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각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